체크를 하면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취득 관련 조세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보유 관련 조세 마무리할 거고, 2주 후에 오시면 양도 관련 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유 관련 조세로 재산세를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에서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재산세 파트에서 보통 세 문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파트에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왔었습니다. 작년은 재산세 두 문제, 종부세 세 문제 나왔었어요. 이건 좀 특이사항이고, 일단 평균적으로는 세 문제, 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산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재산세가 어떤 조세인지 읽어보시고요. 자, 교재 124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재산세는 언제? 가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우리가 지방세법에 열거된 가세 대상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산세는 어떤 조세이다? 우리가 재산세는 어떤 조세이다?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요거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재산세는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해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필요하고, 그 가세 기준일이 며칠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6월 1일.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래서 재산세는 가세 기준일인, 그러니까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여기 시점이 정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세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재산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알고 계셔야 재산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재산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교재 124페이지 갈로 2번의 특징 가셔가지고 거기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 갈로 2번 특징 사항.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재산세는 누가?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세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고 누가? 세무공무원이.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세주체가, 그러니까 가세주체가 말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보통 징수예요. 자, 그래서 이 재산세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봐봐요.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신고하지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항상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왜? 세무 공문이 결정 징수하니까. 그러니까 요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재산세는 무조건 세무 공문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잠시 후에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124페이지 그 특징, 자 2번입니다. 우리가 특징 거기 2항 가셔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소유권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유통세가 아니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그 다음에 이제 1항입니다. 자, 1항 읽어볼게요. 우리가 재산세 가세대상물 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하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가세대상물은 개별 가세인 물세이다. 그러니까 인세인지 물세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개별 가세하는지 합산 가세하는지 요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시면 나중에 세율 관련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가세하는지 합산 가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토지 재산세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 재산세는 시군구 안의 보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갑이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남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개별 필지별로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갑이 남구청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요 합산 가세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택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여러 개의 건축물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주택마다, 개별 건축물마다 각각 개별 가세합니다. 합산 가세하는지 개별 가세하는지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은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 125페이지. 자, 교재 125페이지. 거기 네모 2번에 가세 대상물 1번 판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 둘째 줄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다, 그죠? 실질가세 아닙니까? 실질가세. 여기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조세 총론 파트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가세, 다른 말로 사실가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등재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가세를 정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 공부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는 음식점,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관계가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식당, 일반 건물로 재산세 부과한다고요. 왜? 실질가세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125페이지, 거기 이제 그 정리된 표입니다. 그 정리된 표에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예요. 토지 재산, 거기 교재 125페이지 정리된 표 보시면 토지는 합산가세를 하지만 건축물과 주택은 개별 건축물, 개별 주택마다
개별 과세 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거기 이제 주택 개별 과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주택 개별 과세 옆에 보시면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 여러 돼 있지요. 요거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건물 부속 토지하고 주거용 건물 부속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일반 건물 부속 토지,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부속 토지, 사무실 부속 토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는 부속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 부속 토지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우리가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 부속 토지는 건물 부분과 부속 토지 부분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부과한다고요. 자, 그런데 주거용 건물, 우리가 주택 부속 토지는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거기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가세.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말을 좀 보태서 이야기할게요. 자, 말을 좀 보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 가액과 주택 부속 토지 가액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주택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요걸 이제 구분을 안 하시면 나중에 세율 관련 이야기, 납세 의무자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하고, 이때 부과된 재산세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고지서를 고시할 때는 따로 고시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을이 소유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좀 집어넣읍시다. 자,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은 3천만 원이고,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은 3천만 원이고, 주택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은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요. 우리가 뭐 취득세는 신고가액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부과하고,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부과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자, 그런데 재산세는 우리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들을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 3천만 원과 주택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주택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 4천만 원의 합산된 금액 7천만 원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하고, 이때 부과된 재산세가 설명 편의상 7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는 이만큼 안 나옵니다. 실제는 한 10몇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설명 편의상 7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결정된 세액 7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해요.
우리가 합산된 금액 70만 원 중에서 주택 건물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주택 부속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그러면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 7천만 원 중에서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고,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마음이 바빠서.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분의 3이고, 주택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분의 4입니까? 그러면 요 결정된 세액 70만 원을 주택 건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주택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70만 원 중 30만 원은 건물 소유주 갑에게 고지서를 고지하고 70만 원 중 40만 원은 부속 토지 소유자 을에게 고지서를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고지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각각 고지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 금액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거. 요거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특징입니다. 하나 빠졌다. 요거에 빠졌습니다. 재산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요 6가지가 재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특징입니다. 이 6가지 특징을 모르시면 우리가 재산세가 군데군데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6가지 특징을 잡으시고 요 6개 특징을 가지고 지금부터 재산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26페이지. 자, 교재 126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재산세 가세 대상인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산세 가세 대상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주택은 주택 건물 소유자와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한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교재 126페이지, 거기 3번 주택, 이 항에 주택에 대한 가세 범위 해가지고, 자, 거기 니은 항목. 자, 읽어볼게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왜 잡으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하고 일반 건물로 판정되는 부분은 재산세 부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동의 건물을,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을 우리가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실무상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그러고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이외의 용도를 겸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세법에서는 이걸 겸용주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동은 우리가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말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우리가 1층부터 5층까지 상가 들어가고 뭐 6층부터 48층까지는 아파트 들어가고 주상복합이라 그러지 이걸 겸용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을 전제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일부는 주거 용도와 일부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하고 있을 때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거고 이 말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볼 건지 전부를 주택으로 볼 건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과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세금 부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2주 후에 공부할 책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게 1세대 1주택이라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설명하면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그런데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과 비주택으로 판정되는 부분은 재산세 세율이 다르고 과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공부하는 재산세하고 2주 후에 공부하게 될 양도소득세가 다르거든. 자, 금방 재산세에서는 뭐라고 읽었습니까? 조금 전에 교재 126페이지 재산세에서는 자,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읽으셨지요.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가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냐,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작으냐,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자, 양도소득세는 주택 면적이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이 올해부터 개정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게 단서 조건이 붙어요. 요게 이제 법이 2020년에 개정된 이야기인데 시행 시기를 22년 이후로 미뤄둔 게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마 요게 20년에 개정되었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늦춰놨고 요게 올해 출제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아직 공부를 안 하셨는데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하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냐면은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 헷갈린다, 그죠? 헷갈릴 겁니다. 왜? 법마다 다 달라요. 법이 지랄 같습니다. 법이 지랄 같아가지고 설명하기도 바빠요. 왜? 조세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작년 12월 달에 12억으로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11억.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취득세는 9억 초과고 종합부동산세는 11억 초과고 양도소득세는 12억 초과고. 지랄 같다, 그죠? 똑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이거 법을 땜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천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거고.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겸용주택에서도 이제 요 기준이 따라와요.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12억까지는 비과세 받고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를 하는데 그럼 이때 고가주택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쩔 거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고가주택도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12억까지는 모두 비과세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규정이 바뀌어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요. 이게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12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왜 되는 겁니까? 주택 면적이 아무리 커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12억까지는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12억을 초과하는 전체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 면적이 더 커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 받지 상가 부분은 이제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군데가 구분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될 거, 겸용주택 주택 범위를 정할 때 면적에 관계없는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지, 요게 기본적으로 구분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한 동의 건물이 겸용일 때 주택 범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26페이지 거기 리은 우에 자, 기억 읽어볼게요. 항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자, 한 동은 알겠는데 1구는 뭡니까? 1구. 자, 1구획이 겸용일 때 주택범위. 자, 1구가 겸용일 때. 이야기예요. 자, 여기, 자, 1층이 상가 부분인데, 자, 1층이 상가 부분인데,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눠져 있고, 요 상가 부분에 우리가 방이 딸려 있을 때, 방 딸린 점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상가를 이렇게 안 지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주택이 많이 부족할 때는 단독주택지 그 1층에 상가 들어가 있으면 뒤에 방이 달려 있지요. 옛날 주택지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새 사시는 분들이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게 뭐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주거까지 함께 금할 수 있도록 하기 해가지고 방이 달려 있는 점포들이 그 옛날 단독주택지 가보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기예요. 방 딸린 점포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끼고 이 말입니다. 자,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우리가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1구역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금방 읽어본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거 면적이 여기 봐봐요. 방 딸린 점포가 있을 때 요 주거 면적. 그러니까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1구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 요 점포 면적보다 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크면 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요 1구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요. 자, 그런데 주거 면적이 50% 미만이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요거는 재산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취득세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겸용주택, 주택 범위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분위기 파악하셔야 될 거. 한 동의 건물이 겸용인 경우를 묻고 있는지 1구가 겸용인 경우를 묻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재산세 기준으로 설명하면 한 동의 건물이 겸용일 때 재산세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받지요. 그런데 1구획이 겸용일 때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헷갈리게 해.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 우리 시험은 한동 위주로 출제를 하지 1구는 웬간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막 너무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1구를 버리셔야 됩니다. 왜? 한동 위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볼 건지, 야는 웬간해서는 잘 안 물어보니까 가감하게 버리고 한 동의 건물이 겸용 경우 주택 범위만 볼 건지, 그러니까 한 동의 건물이 겸용인 경우 주택 범위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시험에 가끔씩 물어봤고 올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재 126페이지. 자, 리얼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속 토지로 한다. 거기 10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의미인 게, 이게 어떤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이게 왜 이걸 법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지요. 그럼 이때 주택 건물에 합산되는 주택 부속 토지를 어디까지로 볼 끼고 이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야기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재산세 특징에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주택 재산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택 건물에 합산되는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고 이 말입니다. 자, 금방 읽어 보셨습니다. 주택 건물에 합산되는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금방 읽어 보셨다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10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뭐라고 읽어 보셨어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10배. 그래서 주택 건물에 합산되는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가 원칙입니까? 경계선까지. 조금 전에 경계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10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경계선까지가 원칙이에요. 말이 어렵지요? 듣고 보면 쉬운 말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끼고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우리 집 땅 어디까지입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선까지. 듣고 보니 맞네. 우리 동네 말로 담벼락까지. 그런데 우리가 뭐 별장이나 전원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뻐 보이려고 울타리, 경계선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장, 울타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담장 또는 울타리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경계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부속 토지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모든 건물 부속 토지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주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가 건물 부속 토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 오피스텔 건물 부속 토지, 모든 건물 부속 토지는 이렇게 판정해요. 경계선까지가 원칙이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바닥 면적 10배. 자, 그 다음에 교재 127페이지 다가구 주택. 자, 다가구 주택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찌 다른 겁니까? 물론 이제 글자가 다르지요. 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자, 건축법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건축법이니까 공법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저는 솔직히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뭐 공부한 지가 한 10여 년 지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요, 그죠? 뭐 까먹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건축법상 차이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 건축 목적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건축하는 목적. 우리가 건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일단 구분할 수 있어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리가 다세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빌라 아닙니까? 우리가 빌라, 연립주택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할 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게 다세대이기 때문에 다세대는 구획별로 구분 등기가 되지요. 그래야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원룸, 이게 대표적인 다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면 다가구예요. 우리가 다가구는 분양 목적이 아니고 임대 목적이니까 구획별로 등기 안 해도 되지요. 뭐 세대로 오시는 분들이 그거 따지고 들어옵니까? 저당권만 없으면 들어오지. 이 원룸에 채무만 없으면 들어오잖아요. 구분 등기 돼 있는지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이에요. 임대 목적이고 임대 목적이니까 구획별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목적 건축이면 다세대고 임대 목적 건축이면 다가구예요. 자, 그러면 자, 다가구 주택이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어디까지를 한개 주택으로 볼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우리가 3층 다가구 주택이 있고 여기 총 5가구가 독립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건물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볼 건지 요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건지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왜? 세금이 달라지거든. 전체를 한 개로 볼 거냐 독립된 1구를 하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고 재산세가 달라지고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다르다. 판장하겠다. 자,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일반 법률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 법률. 뭐 주택법, 건축법, 등기법, 민법. 우리가 주택법, 건축법, 등기법, 민법. 일반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택법, 건축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했지요. 건물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택법, 건축법에서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했을 거예요. 왜? 전체가 한 개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구획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에서 다세대 주택은 구획별로 등기할 수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구획별로 등기할 수 없고 건물 전체를 하나로 등기하지요. 왜? 단독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민법 시간에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로 분류를 했지만 다가구 주택은 집합 건물로 분류 안 했지요.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집합되어 있는 집합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전체가 한 개, 단독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률에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는 단독주택으로 봐요. 자, 그런데 취득세,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기 A 가구가 독립 거주하는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B 가구가 독립 거주하는 주택을 또 다른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모여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법쌤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라 하던데요. 금방 다르다 안 합니까? 공법에서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왜 취득세,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까? 왜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요 1구획을 하나로 봐요. 자,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취득세 많이 부과하려고, 적게 부과하려고. 적게 부과하려고. 아, 여러분 생각하고 달랐습니까? 적게 부과하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걸 방지하려고. 자, 여러분들 아직 이제 공부를 안 하셨는데 단독주택 연면적이 331 평방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고 일반 세율에다가 8%를 합한 세율로 중과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웬만한 원룸 연면적 100평 넘지요. 그 다음에 요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룸 가격도 가격이 많이 뻥튀기 돼 있지요. 그래서 좀 덩치가 있으면 공시가격 9억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분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고,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땅가 있는 사람들이 원룸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 취득세 무서워서. 그래서 원룸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공동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245를 초과해야 고급 주택이거든. 원룸 그러니까 원룸 1구획 주거 전용 면적이 245 초과는 원룸 봐십니까? 그렇게 봐요. 원룸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고려하려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로 봅니까? 여러 개로 봅니까? 이걸 한 개로 본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고, 여러 개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에요.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한 개로 볼 거냐, 1구획을 한 개로 볼 거냐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합니다. 자, 한 개, 여러 개. 구획별로 분할 양도하느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이 원룸을 A 구획은 을에게 분할 양도하고 B 구획은 병에게 분할 양도하면, 구획별로 분할 양도하면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주택이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먼저 양도한 구획은 다주택 소유자로 판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 전체를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양도하는 날 현재 이 다가구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 다르다. 머리 아프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뭐 헷갈리시겠지만 다가구 주택, 주택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겸용주택, 주택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3, 4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이야기들을 답으로 물어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주택과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될 기초 개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127페이지.
자, 교재 127페이지. 자, 거기 뭐라고 제목이 붙었냐면은 가세대상의 구분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자, 요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분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 분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토지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 합산, 가세, 대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분류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달라지고, 토지 분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분류 기준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크게는 구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분류 기준은 포기를 하시더라도 맥락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이렇게 되는지 기본 맥락은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토지 분류를 정하는 기본적 규칙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생산 활동에 사용하느냐, 영업 활동에 사용하느냐,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느냐,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이냐에 따라 토지 분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127페이지 그 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칸에 사치성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는 고율 분리라고 되어 있고,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저율 분리라고 되어 있고, 일반 건물 부속 토지로 소유자별로 합산은 별도 합산, 이게 뭡니까?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 방식대로 정리하면 이래 됩니다. 자, 첫 번째,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자, 뭐가 있겠어요?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농지, 목장 용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 우리가 농지, 목장 용지, 공장 건물 부속 토지처럼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는 저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분리 가세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세를 조금만 부과한다고요. 왜?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생산활동이 위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종업원 100명을 거느리고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뭐 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 5억이다. 그럼 뭐 하는 게 낫습니까? 공장 문 닫고 공장 용지 파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 생산활동이 일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저율, 분리, 가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재산세를 낮은 세율로 분리 가세를 해요. 쉽게 말해서 재산세를 조금만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예를 들어서 상가 부속 토지, 사무실 부속 토지,
유료 주차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나대지, 빈 땅. 나대지, 쉬운 말로 빈 땅. 그 다음에 기준 면적 초과 부분. 기준 면적 초과 부분. 자, 설명을 해볼게요. 공장 건물 부속 토지가 있을 때 기준 면적까지는 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지만 공장 건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롯데마트 옆에, 자, 롯데마트가 이 넓은 땅에다가 요만큼 건물 지어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영업활동 토지로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롯데가 신정동에다가 2만 평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300평짜리 건물 하나 지어놨고 롯데 슈퍼마켓 하면서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쓴다. 이건 그럼 나머지 19,800평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거 맞아요. 너무하지. 그래서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이 있고 우리가 상가 건물 부속 토지, 롯데마트 부속 토지 중에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면적까지는 영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지만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 오를까 싶어서 일부러 더 사놓은 거지. 그래서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종합합산으로 분류되는 게 별도 합산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보유 관련 세금이 5배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보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80억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5억만 초과해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되는 것보다 종합으로 분류되는 게 보유 관련 세금에서 많이 불리해져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해원제 골프장 부속 토지. 우리가 해원 전용 골프장 있잖아요. 이건 사치성 시설이에요. 우리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퍼블릭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원들만 출입 가능한 회원 전용 골프장이 있거든요. 아마 울산에도 인근에 아마 어디 있을걸요. 뭐 저는 골프가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니 차라리 자치기를 하겠습니다. 운동은 그게 더 되거든. 젊은 사람들은 자치기 뭔지 모르지요. 자치기가 더 재미있어요. 요즘에는 잊혀진 전통놀이지만 이렇게 타격 탁 치는 거 있잖아요. 안 해보셨나 보네.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이 해원제 골프장 부속 토지,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는 사치성 재산이고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재산세를 4% 고율 과세합니다. 이 4%면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왜?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내야 돼요.
10년이면 부동산 가격의 40%, 20년이면 부동산 가격 8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엄청나지. 요게 토지 분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 분류 기준은 포기하셔도 요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기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 분류 기준은 너무 어렵습니다. 교재 128페이지부터 교재 146페이지까지를 봐야 됩니다. 뭐 하는 게 낫겠다? 아예 안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아이, 128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기억할 자신 있어요? 솔직히 저는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시고, 제가 우리가 이순환 과정 들어가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정리한 프린터가 한 장짜리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10분 쉬었다 합시다.